예, 오늘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이죠. 미상의 발사체 탄도미사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 2일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듯 보입니다. 네,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당의 개판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5일 있었던 이후에 엿새 만에 또다시 도발을 한 겁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난달 25일 있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다뤄지긴 했습니다.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벽잠을 깨우지 않겠다, 그런 수고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도발을 합니다. 우리 정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안보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6일 전에 2발의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늘 또 발사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은 뭐 우리를 위협하고 뭐 이런 장면에서는 북한은 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정부의 과제, 제일 과제는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원칙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일 무역 갈등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 입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저는 도와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 일본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계산속이 다르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런 국면에서 도발을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도발을 해왔는데 우리는 정말 저자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이 도발 빈도가 자꾸 빨라지고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이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응이 어떻게 될지 북한도 주시할 거고 우리 국민들도 아마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과연 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쏠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건가.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청와대는 아직도 발사체라고 오늘 발표한 것 같은데 그 발사체의 여러 가지 재원을 파악하고 있다. 그걸 파악해 보고 나서 NSC를 여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지금 확정이 됐다면 사실은 이건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거리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쏘는 건 그건 유엔 제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NSC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단호한 대응을 천명을 하고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미국의 국방대학은 핵 공유를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에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는 대응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정부의 강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경두 장관이 오늘 또 했던 언급 중에 하나가 우리 위협 도발하면 북한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소 수위는 일단은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가 하나의 목표가 또 있고 비핵화에 대한 북미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도발에 대한 어떤 대응, 효과적인 대응,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상반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의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군사 분계선 부근은 아니지만 이제 남쪽에서 군사훈련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거는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부담스러운 장면이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을 때 국내에서의 어떤 흔들림, 그러니까 내부 단속용의 어떤 그 목적도 저는 있다고 봐요.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며칠 전에 발사한 이유를 얘기할 때 첨단 무기하고 그다음에 군사훈련 얘기를 했는데 첨단 무기가 F-35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입한 게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고 정경두 장관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100여 회 이상의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이런 도발을 하는 건 뭐냐? 저는 더 크게 보면
북미 협상에서 뭐 며칠 전에 이 NSC 구성원과 북한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 이제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삿바잡기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북한의 어떤 통례가 이런 도발로 연결된 그런 속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합참이 전한 속보에 따르면 오늘 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지난 25일 미사일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그런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제인가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전격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국회 운영위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게 연기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수용을 했는데 10시에는 지금 국회 정보위가 열려서요. 국방부로부터 오늘 있었던 발사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연기 잘했다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 판단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일단은, 대응하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간을 우리 주는 정부의 건가요?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 사람들을 운영위에 불러가지고 예. 지금 따질 수 있는 국면은 아니고 일단 정부의 대응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지켜보고 나서 운영위를 열어서 보고도 받고 따질 건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수순이다. 그래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잘 판단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뭐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인데 그 청와대 뭐 안보실이라든가 다 국회로 모으라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 거기서 듣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중요한지 그거는 뭐 여야가 오래간만에 잘 합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오랜만에 한다는 걸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정경 국방장관 오늘 한 포럼에서 뭐 잠깐 우리 김 교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실수라고 굳이 언급을 한다는 이유를 두 분 아실 겁니다. 목선 경계 실패랄지 그 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도 검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임시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이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보수 야당이 물러나서 한 발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정경도 회의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죠. 본회의 보고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에 그다음에 72시간 내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이번에는 무산된 거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도 좀 잘못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기, 적절한 시기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뭐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이 북한이 미사일 쏘고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서 해임 건의안을 한다는 건 정부를 흔드는 효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했건 못했건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나서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들이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이 장면에서 너 그만둬라. 이거를 국민들이 그러면 불안만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이 잘 해소가 되는 장면에 있고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뭐 공감대 형성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절한 지금 무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은 사실 철회가 아니다, 보류다. 라고 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저분이 말씀하신 게 있고 또 6.25가 남침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이 나올 때 한 7초간 주저하고 그다음에 삼척항에 도달한 그 목선 사건은 뭐 국민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군의 대응이 너무 미흡했고 그 후에 은폐 축소 이 문제도 제기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 사건, 소위 허위 자수 사건. 이것도 사실은 이 국방을 맡은 최고 책임자의 이제 책임 윤리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특히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독도 영공까지 침범을 했고 말이죠.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방 책임자를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소위 국회의 뜻을 모은다. 이거는 지금 시기에는 뭐 부적절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8월에 대통령이 개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아마 야당은 그 개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 경질 이야기도 사실 여당 내에서도 있었고 하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을 바꾼다면 훨씬 더 훌륭한 분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모실 수도 있죠. 그래서 바꾼다면 뭐 야당이 뭐 해임 건의안 뭐 이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개각을 지켜보고 나서 게다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 미흡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또 북한이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응들이 자꾸 미흡하고 우리 군의 소위 말해서 안보에 대한 대비 태세가 좀 부실하다면 다시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추진할 수 있겠죠. 뭐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 이외에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제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강 장관 앉아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질의도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교부 내에서의 기강회의 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자진 사퇴까지 거론했거든요. 사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 외교부 장관이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장들이 나가가지고 뭐 이런 우리 입에 담기도 좀 싫은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외교부도 마찬가지 외교 안보가 지금 굉장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 바로 사퇴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 수습할 시간을 좀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사과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외교부가 여러 가지로. 하지만 지금 장면은 계속해서 정치 공세로뿐이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조금 시를 지켜보고 이 국면이 조금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ARF 회의 참석자 출국을 했습니다.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좀 중요한 시기인데 자꾸 이제 외교부 관리들의 어떤 그런 비위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안은 현안대로 있죠. 그런데 내부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좀 쑥스러움 속에 오늘 출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에 지금 사고가 수없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의 지휘 책임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이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경화 장관이 오늘 뭐 출국을 해서 일본의 이제 외상과 만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강경화 장관의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문제는 제가 정경도 장관 뭐 이야기처럼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저분의 존재감을 정말 모든 언론이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으로서 존재감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북미 협상, 북한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누가 우리 한국의 협상 주역입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아닙니까? 청와대. 강경화 장관 뭐 소외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분이 뭐 초기에 드러난 문제였지만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교 경험이 이건 소위 말해서 다자 쪽의 경험이 있었지 소위 뭐 한미 동맹이나 북한 핵 문제 이런 양자 경험이 없고 이쪽은 솔직히 비전문가예요. 그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외교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일 간의 관계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8월 개각 때 개각을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좀 반영을 해서 강경화 장관보다 훨씬 훌륭한 외교 경력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 모시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강경화 장관 밑에서 왜 기강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외교관들이 보기에 강경화 장관이 장관감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강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에 대한 대통령께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한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경화 장관이 약해서 취약해서 이런 개인 비리거든요. 성격상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결점이 좀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고 강경화 장관이 또 해왔던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여성 외교관으로서 상당한 역할도 지금 해온 것들이 있고 지금 이 장면에서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틀, 지금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강경화 장관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부분도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오늘 이제 출국을 했으니까 ARF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것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비리가 일부 있지만요. 지금 외교부 내부에서 강경화 장관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큽니다. 저도 기자로서 외교부를 출입을 해서 좀 아는데요. 강경화 장관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의 책임 윤리를 지금 외교부 내부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대통령이 반영하시라 이 뜻입니다. 뭐 개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개각 시기가 일정 부분 이런 일본과의 문제 혹은 북한과의 이런 문제가 좀 수습이 되고 나서 개각을 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이제 일본과의 문제는 제가 보기엔 장기전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일본은 작심하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자고 해도 일본이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번에 ARF에서 뭐 일본 외상 만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거기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걸로 보여요. 물론 기대는 뭐 하고 있지만 예. 그렇다면 지금 개각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개각을 연동시킬 필요는 없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뭐 정경도 국방장관보다 훌륭한 뭐 장관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 모셔서 정말 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니까 예. 뭐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것이지만 예. 대통령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지금 이 안보 외교 문제는 사실은 어떤 개인, 그러니까 장관의 어떤 능력의 문제를 벗어난 얘기 속성이 큽니다. 구조적인 문제. 일본이 왜 우리를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북한이 왜 미사일 쏘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왜 영공을 침범하느냐는 부분은 이게 한미일 동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국제정치적 어떤 속성이 훨씬 큰데 이 부분에서 모든 장관이 이게 불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어떤 예. 분이 장관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 달라지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모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잖아요. 정상 업무는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중요 현안에서는 보고를 받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도 물론 보고를 받았겠죠. NSC가 열렸다는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어제 휴가 중인데 조도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조도 방문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공약했었던 부분을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근데 거기서 또 이순신 장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문도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러 또 이순신 장군 언급. 물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어떤 취지로 보십니까? 대선 공약이죠.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9월에 이제 개방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한 50년 가까이 폐쇄된 공간. 어떻게 보면 거제도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그 북쪽에 있는 섬인데 그 부분을 이제 못 받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대통령 봐선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공약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장면에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유념을 하는 메시지는 결국엔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곳이다.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대일 전선의 어떤 그 맥락에서 의지를 다지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서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휴가를 하나요? 휴가 취소된 거 아니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전남도 방문했을 때도 좀 그런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관 언급을 해서 그 문제 가지고 또 한국당이 여러 이야기를 또 했고요. 지난번에는 뭐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한국당의 뭐 최고위원도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일단 대통령이 저도를 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신 거 그리고 약속을 지킨 건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승리하신 곳 이 말씀 정말 문 대통령이 정말 대일과의 관계에서 뭐 사실은 지금 이거를 승패 여부로 따지느냐 이거 문제는 조금 외교적으로 뭐 미묘하긴 한데 정말 그 이순신 장군처럼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준비가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치밀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대응책도 과연 완벽하냐, 이길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 제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좀 일본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수출 규제를 하는 걸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결국은 아베 일본 총리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에 그 주력을 해줘야 되겠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약속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약속 안 지킨 것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방송 중립 뭐 이런 문제, 그건 약속 지켰다 할 수 없어요.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통령 스스로 처리하신 셈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런 기계적 중립을 위한 법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 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쪽에도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ARF 참석차 가서 일본 외무상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기로 했고요. 우리 방일단도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의원 외교를 펼칠 걸로 보이는데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내부로 좀 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라고 본회의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 정상화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후에 이렇게 본회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추경안 심사 과연 잘 될 것이냐. 금액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깜깜이 이런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추경이 7조 가량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추경안이 지금 제출된 게 95일, 7일 사실 10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어떤 뭐 상황으로도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심의는 이틀에 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추경 안에 들어가는 돈은 다 국민의 혈세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을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심의를 안 하고 심의권은 통제를 하고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권과 결정권을. 이거를 붙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함으로써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냥 원한 대로 다 넘어갈 또는 뭐 통째로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아주 철저한 심의 이런 과정이 무시되는 그래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커지는 이런 장면들이 예. 있다는 거는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 생각합니다. 예, 본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추경 심사 때도 그렇고 이게 소소위로 넘어가면 이제 또 비공개로 되면서 쪽지 예산 이 네.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늘 반복이 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의원 이제 그 소위 미국에서 정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 여물통 정치라는 말이 있어요. 포크 배럴 팔러틱스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이 뭐 한국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갖다 쏟아부어야 재선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돼지 여물통, 그러니까 여물을 갖다 놓으면 돼지들이 그걸 먹으려고 몰려드는 그런 걸 본따서 이제 그런 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제 자기 지역 예산을 먼저 챙기는데,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균형 감각을 발휘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예산을 가져와야 지역에서 내가 이만큼 많이 가져왔습니다.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예산 당국이 그걸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당국도 소위 이제 의원들 중에 뭐 소위 고위 당직자들 또 뭐 국회에서 국회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소위 말발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엔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회 예산 심사에 대한 이 정부의 어떤 소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국회 예산 심사권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또 정부 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저 뭐 추경안에 대한 졸속 심의에 대한 문제 제기 비판은 국회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의 예산 편성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국민의 세금을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편성된 본예산도 지금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 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처음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그 일본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2,700억인데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걸 지금 의원들한테 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급한 불 끄겠다고 예산을 추경안을 그걸 집어넣는데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정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윤소아 정의당 의원 이야기입니다. 흉기와 협박 편지가 든 택배 보낸 혐의로 대진현이죠. 서울대학생 진보연합회 운영위원장 간부.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영장 실질심사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소아 의원은 뭐 처벌 의사가 있다고 비친 것 같아요. 근데 대진현 쪽에서는 이게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면서 어떻게 이 소포를 보내기까지 과정 보면 얼마나 뭐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 소포를 붙이는 장면이 뭐 거의 영화를 찍듯이 1시간 거리에 있는 강남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도 버스를 막 여러 번 갈아타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은폐 의도가 너무 강하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저는 뭐 윤소아 의원을 좀 더 압박해서 좀 더 강경한 어떤 진보의 입장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일종의 보수 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그 사람, 즉 해당을 이제 이 범법 혐의를 받는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진보 단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진보 단체가 모두 합의해서 그걸 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또 바탕으로 이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진보 단체를 매도하는 것도 매우 나쁜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인지 그거를 규명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청구한 그 판단, 그러니까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수사가 계속 될 텐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단독 행동인지, 그러니까 일탈 행동인지 아니면 뭐 어떤 조직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진년 전체 차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가담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의도가 뭐였는지 말이죠. 이런 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보내는 과정을 본다면 그게 과연 어떤 개인의 그냥 개인만의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경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몫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옥 김영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